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북미 비핵화 대화의 동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만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언론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호 여사 별세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북언론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위로의 뜻을 정중히 전했다며 그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이틀째 언급하며 북한과 잘 해나갈 것이지만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싶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이 인양된 이후 처음으로 강 하류에서 동양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습돼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양된 유람선에 대한 우리 구조대원들의 직접 수색 작업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곧 내려집니다. 이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2억 4천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명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는 들끓는 여론에도 정상화 합의는 될 듯 말 듯 국민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경제실정 청문회를 열자며 사실상 조건을 하나 더 제시했는데 중재자로 나선 바른미래당은 협상 마지노선이 이번 주말이라면서 한국당을 뺀 채 국회 소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회 정상화 정말 어렵군요. 지금 협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원내 교섭단체 간의 물밑 협상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멈춰선 지 벌써 69일째라며 마냥 한국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 선동과 막말 퍼레이드를 벌이는 게 정책 경쟁에서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며 비꼬았습니다. 국회 밖에서 이념 선동과 막말 퍼레이드가 반복되는 것이 정책 경쟁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청원 답변으로 연달아 쓴소리를 들은 한국당은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를 향해 청와대가 가장 낮은 수준의 계책, 하지 하책을 썼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당의 국회 정상화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추경이라면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른바 경제실정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경제청문회를 못 받아들이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추경에만 목매다니는 그 이유를, 진짜 이유를 우리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이유입니다. 중재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이 안 된다는 주장도, 연장 안 되면 표결 처리하겠다는 주장도 정상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답답함을 내비쳤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주말 안에 합의가 안 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예, 이번 주말이 저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어느 당이든 어쨌든 합의가 안 되면 저희 바른미래당이 단독으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포함해서 단독 소집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합의 없이는 국회를 소집하지 않겠다던 바른미래당이 강경 모드로 전환하면서 이번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고 이희호 여사 별세에 조의문과 조화를 보냈습니다. 판문점에서 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했던 실무진들이 다시 만났는데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서호 통일부 차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동행했습니다. 윤 실장은 지난해 4월 판문점 회담과 9월 평양회담 개최 논의를 위해 정의용 실장과 함께 2차례 특사로 방북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건영 실장의 동행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조의문과 조화 수령 문제로 만났고 다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면서 4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메시지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정용 실장, 윤건영 실장 등이 만나고 2시간여 뒤 가진 오슬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이달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하기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희호 여사 별세를 계기로 지난해 남과 북을 오고 갔던 정상회담의 주역들이 다시 만나면서 이제 사실상 실무 대화는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또다시 거론하며 협상 재개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를 것은 없다면서 다시금 속도 조절론도 내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멋진 편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omeday you'll be reading about it, maybe in 100 years from now, maybe in 2 weeks, who knows. But it was a very nice letter. It was a very warm, very nice letter. 이어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이고 아주 잘해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을 서두를 것이 없다는 속도 조절론을 재확인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do very well with North Korea over a period of time. I'm in no rush. The sanctions are on. 미군 유해가 돌아왔고 북한이 핵실험을 중지했다는 성과도 다시금 내밀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꼭 1주년 되는 날 나온 언급들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회의론을 반박하는 한편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면서도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이 연간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며 제재 위반 행위 수십 건을 유엔에 통보했습니다. 대화 손짓 속에 압박을 이어가는 강원 전략으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현지 시각으로 12일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싶고 또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년 전 약속을 향해서 어떻게 진전을 이루어갈지 북측과 논의를 이어가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실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으며 이런 가운데 대북 경제 제재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현지 시각으로 12일 뉴욕에서 유엔 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며 싱크탱크 등과의 만남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 측과 만남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할 것인가 관심이었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조문단 대신에 최고 존엄의 여동생이 조이문과 조화를 들고 통일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가 북미 정상의 첫 만남이 있은 지 1년 되는 날인데요. 이 즈음에 나온 한국과 미국 대통령 발언들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정체 상태인 비핵화 국면의 전환점을 찾을 포인트들이 좀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이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합니다. 정 장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요 며칠 사이에 의미 있는 발언 또 행보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북한이 조문단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조문단을 보내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조이문과 조화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표한 건데 이런 선택지를 정 장관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그런 예상 못했어요. 이건 예상 못하셨다. 조문단이 올 줄 아셨습니까? 조문단이 어저께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아침에 그 문제를 제기하길래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그 이희호 여사가 북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요. 마지막까지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유언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장관님 보시기에 현 그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입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예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과거에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당시 조문단은 김기남 선전선동 비서, 그다음에 김양건 대남 비서, 그리고 이제 통전부의 그 원동현 실장 등등 이렇게 5명인가 왔었어요. 또 하나 기술 요원은 있습니다만은 조문단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때보다 격은 낮지만 숫자도 적고, 그러나 최고 결정권자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근도라 그럴까? 그 면에서는 김여정 위원장이 제1부부장, 제1부부장이 훨씬 더 유력한 자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조화 조문만 전달하려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통전부 중간간부 정도만 해서 사무적으로 하면 되는데 김여정 부부장을 보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 관련해서 문 대통령한테 뭔가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로 활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의 조문을 그냥 그거 하나만 하지를 않고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김여정 부부장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어제 자리가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조화와 조이문만 전달하러 온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판문점까지 내려왔는데 더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럽 순방 중이라서 국내에 안 계신데 혹시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은 또 그다음 이게 지금 대남 행동이지만은 대미 메시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대미 메시지도 대미 메시지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분단선을 넘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거나 서울로 오는 거나 그 비슷하지만은 넘어오는 거는 좀 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간 걸로 아는데 그 정의용 실장이 가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정의용 실장이 가기 때문에 윤건영 그 국정상황실장도 같이 가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을 만나고 왔죠. 근데 이제 꽃만 받고 조화만 받고 조문만 받으려면 사실은 박지원 의원, 장례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지원 의원만 가도 돼요. 유족 대표로 그렇죠. 근데 통일부 차관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의용 실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가는 걸 보고 이거는 북쪽에 어떤 그 사인이라고 할까 암시가 없었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그렇군요. 좀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다.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간 것을 보면 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처음 이 남북 회담을 준비했던 실무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귀한 자리가 됐는데 지금 정세현 통일부 장관께서는
뭔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어제 이 만남의 화면만 공개되고 대화 내용까지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을까요? 예,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엄중하니까 화면만 내놓죠. 아, 그렇군요. 뭔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예. 지금 뭐 그 시기적으로는 오슬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기자회견에서. 그렇죠. 이 만남 한 예. 2시간 뒤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4월 15일 날 사실 우리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북쪽에서 아직 답이 없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막 명언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하는 정도라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의용 실장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인을 보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예. 전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이제 오슬로에서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사전에 다 조율이 어느 정도 됐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는 것도 지금 우리 쪽에 사전에 좀 귀띔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도 예. 뭐 대충 얘기를 해주고 그 정도 그러니까 남북 간에도 물밑 접촉이 최근에 있었다는 얘기죠. 남북 접촉이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다. 물밑 대화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낼 것이다. 6.11을 계기로. 그리고 대충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이런 내용이 좀 거기에 포함될 거다 하는 얘기를 귀띔해 줬다니까 그 정도 됐으면은 김여정 본부장이 어저께 정의용 실장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돌아갔을 거고 대통령이 돌아오셔가지고 보고 또 드리기 전에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죠.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예, 정 장관님. 네.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잖아요. 오늘이 6월 네. 13일입니다. 시간이 얼마 많지는 않은데 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월 15일 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자고 한 것은 4월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진이라고 그럴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서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 4월 11일 날. 네. 근데 그 얘기는 2월 18일 날 하노이 회담이 노델로 끝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좀 사전 체크해달라는 부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그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우선 시간적으로 뭐 그 정도 체크하는 건 원포인트 판문점 회담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본격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미 정상 회담 후에 다시 회담 또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렇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예. 선 남북 그다음에 이어서 한미 그리고 북미 그리고 북미 그다음에 남북 다시 남북. 예, 이 순서가 이제 가장 바람직한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어제가 북미 정상이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장관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친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친서의 존재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공개가 안 됐거든요. 어떤 내용까지 담겨 있을까요? 글쎄, 뭐 친서기 때문에 친서야말로 친전이니까. 친서니까. 친서니까 그건 알 수 없는데 또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6일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보냈다는 얘기는 6.12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 6.12 때 그거 좋았거든요, 북한한테는. 좋았죠. 예. 북미 관계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미국이 북한과 수교해주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협정이죠. 이런 걸로 해달라는 얘기를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트럼프 이전에는
순서를 선비약화로 항상 잡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6월 12일 날은 북한이 요구가 1, 2번이 되고 예. 미국의 요구가 3번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잊지 말자 6.12, 돌아가자 6.12 그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럴 것이다. 어쨌든 뭐 고비 때마다 친서로 돌파구를 찾은 적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유화적인 메시지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북한과 매우 잘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서두를 게 없다. 인노 러시를 3번이나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지금 4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이 얘기했었죠. 그때까지 미국이 하노이에서와 같은 셈법을 버리고 새로운 셈법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상회담을 한 번쯤은 더 해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셈법을 바꾸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렇죠. 셈법을 바꾸라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셈법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트럼프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좀 시간이 있다고 버티면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그 의도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장관님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중인데 야당에서는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 한가하게 유럽 순방이나 이런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12 즈음을 생각해 보니까 순방을 한 거잖아요. 혹시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것들이 좀 큰 그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정상 그 순방 외교라고 하는 것은 뭐 일종의 연초부터 연중 계획 중에 하나로 세웠을 것 텐데 시기적으로 6.12에 딱 맞춰가지고 갔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오슬로라는 데는 뭐 노벨상 주는 데이기도 하지만은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주목을 끌거든요. 언론 국제적인 주목을 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6.12를 계기로 해서 뭔가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갔는데 그런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그런 걸 계산을 못하고 뭐 경제 핑계대고 헐뜯는 모양인데 진짜 대북의 뜻을 모르는 연작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친서도 오가고 여러 움직임도 포착이 돼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선남북, 한미, 북미 그리고 남북 다시 남북까지 이렇게 잘 흐름대로 좀 이어지기를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1호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두 사람 모두 실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일단 1심 두 사람 모두 실형은 피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1호재단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현아 부사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명희 전 이사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밀수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인 두 사람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을 거라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의류와 가방, 장식용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 가격은 각각 8천만 원과 3,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이 국적기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밀수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 4개월을, 이 전 이사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녀는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뒤 선고 결과에 대한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이사장 모두 실형을 피하게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사건의 1심에선 또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으로 경찰로부터 안전숙소 등을 제공받은 배우 윤지호 씨가 또 고발당했습니다.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박민식 변호사는 윤 씨에 대해 피해자 보호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기금이 윤 씨에게 사용된 것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나선 뒤 신변 위협을 느낀다고 주장해 지난 3월부터 경찰이 제공한 안전숙소에서 지내면서 24시간 경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남 등지의 호텔 등 안전숙소 숙박비로 모두 92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소홀히 관리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감용 경찰청장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의원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서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도 추가됐습니다. 1, 2심은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쓴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고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정치자금법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 형을 확정했기 때문에 전해드린 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인양이 완료된 이후 처음으로 시신 한 구가 수습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구조대 오늘 오후 선체에 들어가서 직접 수색 작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기정훈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 언제 수습이 됐습니까? 예, 현지 시각으로는 12일 오후 6시 35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1시 35분쯤입니다. 현지 기준으로 볼 때 침몰 유람선을 인양한 지 하루 만에 추가 시신이 수습된 것입니다. 선체 근처가 아니라 사고 현장으로부터 먼 하류 쪽이었습니다. 현장에서 110km 하류 지점인 벨츠케에서 다뉴브강 수상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해서 수습했습니다. 벨츠케는 사고 후 닷새 만인 지난 3일 6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하르타 지역의 다뉴브강 건너편입니다. 헝가리 측은 아시아인으로 추정된다면서 즉각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문 채취가 여의치 않아서 DNA 감식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이 시신이 침몰 사고 희생자로 밝혀지면 한국인 사망자는 23명으로 늘고 실종자는 3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헝가리 측에서는 선체 내에서 추가 실종자 찾지 못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구조대가 오늘 오후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 13일 만에 인양돼 체펠섬으로 옮겨진 허블레니어호를 헝가리 측이 정밀 수색한 결과 실종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합동 신속 대응팀은 헝가리 경찰이 어제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선실 내부를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허블레니어호는 인양 직후에 내부에 토사가 많아서 정밀 수색을 하지 못하면서 실종자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헝가리 경찰의 단독 수색에서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헝가리 정부는 우리 측에 현지 시각 오전 9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4시부터 선실 수색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조대는 오늘 오후 4시 허블레아니호 선실에 들어가서 직접 정밀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우리 구조대는 당초 어제 선내에 들어가서 실종자를 수색할 계획이었지만 헝가리 측의 인양 선박에 대한 증거조사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현장에서 기다리다가 철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침몰 유람선 인양을 지휘했던 허이도 헝가리 대테러 센터장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기관의 도움을 받았고 잠수사들의 노고가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과 협력해 13일 만에 마무리된 허블레아니오 인양을 총괄 지휘한 야노시 허이두 헝가리 대테러 센터장. 마지막 한 명의 희생자까지 다 찾으라는 지시를 받고 임했지만 상상하기도 어려운 작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Feladat sokrétű volt, és ritkán használom ezt a szót, de nagyon nehéz. Egy dolog miatt volt nagyon nehéz, hisz olyan dolgot kellett tennünk, amilyet eddig még nem tettünk, és ebben azért a kellő rutinnal nem rendelkeztünk. 그러나 걱정과 달리 국방부와 대학, 민간 단체들의 도움과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독일의 지원을 받아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잠수요원과 신속대응팀 전문가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허이두 센터장은 특히 잠수요원들의 공로를 강조했습니다. Ebben a helyzetben a Duna ilyen állásánál és ilyen szakaszán nem lehetne tenni, és hétköznap nem is teszik, de ebben a helyzetben egyszerűen kellett kockáztatni, észszerűen kockázatot vállalni, és azt a munkát el kellett végeznünk. 그는 선체 인양까지만 대테러 센터의 역할이라며 실종자 수색은 경찰의 업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선체 안에 아직 실종자가 남아있는지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수사할 계획인데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 어떤 것들인지 전문가와 의견을 나눠보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유정 지금 철저히 얼굴과 목소리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미 신상이 공개된 걸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집착적으로 가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분은 그래도 상당 부분 수치심 같은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것보다 나오지 않기를 바라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아직은 있고요. 자녀도 있고 또 친정 식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나오지 않기를 가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전에 그 심리 분석을 하셨을 때 사이코패스로 보이진 않는다. 작은 범죄들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없었고 사회생활을 잘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계성 성격 장애로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는 오로지 한 사람의 지금 이 경우는 전 남편인데요. 왜냐하면 이 남동생이 고유정의 남동생이 착한 누나였다, 배려심이 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된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없게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기대에 어긋나고 자기 말을 안 듣고 뭔가 거스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부분을 참지 못하는, 그래서 감정의 기조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편과 연애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폭언폭행을 일삼게 됐다거나 자신의 친정 가족들은 천사같이 이렇게 동생도 아주 너무 착하게 이렇게 이제 행동을 했지만 시댁 식구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성격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편안하거나 문제가 없거나 이익을 위해서는 친절하고 얼마든지 배려심 있게 행동할 수 있고 반대로 반대가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막아서는 장애물로 여겨졌을 때는 극도로 분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이건 추정이고 이제 경찰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유정의 현 남편의 아들이죠. 그래서 의붓아들이 됐는데 이 의붓아들이 공교롭게도 고유정의 집으로 가자마자 숨졌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어떤 뭔가를 이제 증거들을 추적하기 시작을 한 것인데 범죄 심리학자로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애당초에 좀 의심을 가졌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일단은 이제 4살 아이인데 어저께까지 건강했던 아이가 자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사망한다. 이건 사실 상상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주장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뭐 친부가 다리를 올려놔서 숨을 안 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4살이면 몸을 가눌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이가 뭐 의사소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다가도 자세를 바꾸거나 또는 아빠한테 뭐 답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친부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죠. 대부분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뭐 이제 부모가 과실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보통 학대나 방임 끝에 아이가 사망하는 케이스들에서나 있을 법한 예.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예. 뭐 좀 더 조사를 해서 이 뭐 의혹을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 뒤늦게나마 네네.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건 아주 적절한 그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위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보더라인이면서 지금 이 피해자가 현재의 남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네네. 현재의 남편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성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하고만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여성에게 전 남편이 방해가 됐듯이 의붓자식도 아마 방해가 됐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방해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분석하신 대로 경계성 그 성격 장애일 경우에는 의붓아들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어떤 행동들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시는 네, 거죠?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격은 사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할 때 아마 장애물로 여겼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키를 가진 사람은 현재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현재의 남편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이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편이 처음에는 나 때문이다, 사고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지 혹시 이제 와서 진술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 그 예.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경계성 그 성격 장애인 여성과 확실하다면 이게 분석 결과 맞게 뭐 드러난다면 함께 사는 그 남편 현재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일까요? 이게 뭐 어떤 그 여성을 대할 때 있어서 뭐 가해자로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신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현재 남편이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자신의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와서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수사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해야 될 그리고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데 지금 고유정이 화학과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DNA를 찾지 못하는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꽤 많은 이제 뭐 그 정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뭐 현재 그 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될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흔을 이미 이제 확인을 했었고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DNA가 있는 흉기도 확보를 했고 그런 이제 정황적인 증거들이죠. 꼭 뭐 죽었다는 걸 입증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예. 지금 그런 이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의부다들의 그 의문의 죽음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사실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혐의를 추정하게 만드는 정황적인 진술들이나 그 증거들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 측에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법안 처리를 위해서 열린 본회의는 딱 3번입니다.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겠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자 이 국민청원에 어제 청와대 복귀왕 정무비서관이 답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이 답변 이후 전국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뉴스니시 잠시 뒤 2부 평론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